네, 오늘 뉴욕 주식시장에서 3대 지수 모두 시원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반등을 하고 또 1%에서 2% 안팎의 큰 폭의 반등폭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오늘 1.3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02% 상승 마감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7% 이상 반등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한 후에 장중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간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던 극심한 매도 장세 이후에 저점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직후에 주가가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있는 악재는 여전하고 또 새로운 이런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댓글에서도 방금 이제 선반영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최악의 주식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선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제 기술적인 리바운드 반등 시도가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반등이 이런 약세장 속의 랠리라고 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수석 전략가는 오늘 월저널에 이제 오늘과 같은 장은 좋든 나쁘든 약세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추세적인 약세 흐름에 접어들고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세장 속에서도 일시적인 반등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주가가 이제 매일매일 한 방향으로만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은 약세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모건 스탠리가 현재 장 흐름을 약세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저점 매수라든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의 반등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모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등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주가를 지금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6월 1일부로 봉쇄를 조금 풀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고요.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증시가 반등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호조를 나타내면서 투심이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지표 중에 가장 좀 중요했던 지표가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는 이제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인데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는 8.2% 늘게 되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증가를 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 소폭 못 미치긴 했지만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매 판매가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오늘 미국의 4월 산업생산 또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미국 연준이 미국의 4월 산업생산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4월 산업생산 같은 경우 전월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저널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월저널이 예상했던 수치는 전월 대비 0.5% 증가였습니다. 이것보다 2배 정도의 이제 빠른 증가폭을 보이면서 호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유럽 쪽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유로존 경제가 이제 약간 개선이 되었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의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의 1분기 GDP 수정치가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비치가 0.2%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즉 전분기 수치가 0.3% 증가였는데요. 예상치도 상회를 하고 전분기 수준에 부합을 하면서 지금 유로존이 맞이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덜어주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시키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봉쇄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를 야기를 시키는 가장 큰 리스크 팩터로 지난 몇 주간 증시에 작용을 해왔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제 상하이가 오는 6월 1일부터 봉쇄 해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상하이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이제 없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6월 1일부터 봉쇄 해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쇼핑센터라든지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약국, 시장 이런 곳에 오프라인 영업을 재개를 부분적으로 한 상태이고요. 점차 대중교통도 정상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제 상하이에 관련된 뭐 이런 락다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정말 길거리에 아무도 없고 이런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락다운이 점차적으로 해제를 되면 역시 이제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외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는데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용인하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신경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의 국면을 조금 완화를 시켰고요. 이런 점도 결국에는 위험 선호 심리에 조금 힘을 실어준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이런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을 조금 반영을 했는데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달러화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달러화 지수가 105선까지 오르면서 지금 20년 만에 최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 피난처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조금 진정되면서 달러화가 오늘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라고 하면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숫자인데요. 전장 대비 0.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03선으로 다시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달러화가 안전 통화로 불리는데요.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화보다도 더 안전 선호에 민감한 안전 피난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 피난처인 엔화 가치는 조금 떨어지고 또 이제 유로화라든지 이런 위험 통화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다시 채권 금리가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2.99%로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요. 채권 금리 상승은 이제 가격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두 개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채권이 싸졌다는 의미로 안전자산인 채권이 싸졌다는 것은 결국 이제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완화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오후 1시에 이제 발언이 예정이 되어서 오후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요. 파월 의장의 말을 이제 오늘 뭐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주요했던 거는 강한 물가 안정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는 일부 어떤 고통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맨데이트, 즉 물가 안정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50bp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방준비
FOMC 위원회가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즉 6월과 7월의 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기정사실이라기보다는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일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6월 FOMC에서 금리가 다시 50bp 빅 라이즈, 이제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92% 이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반영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제 큰 충격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상당한 금리 인상 경로를 이미 가격에 반영을 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좀 반영이 되었고 50bp 금리 인상은 시장이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연착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 긴축의 이런 경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된 소매지표 발표를 언급을 하면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한 수준이고 미국의 노동시장 역시 매우 강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덜 완화적인 통화정책, 즉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더 일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의 이런 긴축으로만 이제 이런 물가 안정을 완전히 이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런 한계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인플레 급등의 핵심적인 원인은 공급망 이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공급망 이슈와 러시아 전쟁 같은 거는 이제 통화 정책으로 완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나름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이란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완전히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직 툴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낮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으로 미국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 성장을 어느 정도 늦춰야 한다는 이런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머리에 이제 깔려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을 92% 이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50bp 금리 인상은 시장의 서프라이즈가 되지 못했고요. 또한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얘기를 한 골자는 이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향후 긴축 정책을 운용을 하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입니다. 이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6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WSJ 월저널이 주최한 행사에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블러드 총재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통화정책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설명을 해서 미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성장은 이제 추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고용시장은 매우 강하고 가계의 지출 역시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와 그리고 내년 경제가 꽤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미국 경기 침체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S&P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몇 개가 있는데요. 월마트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마트의 1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제 월마트 주가 같은 경우는 11% 급락을 했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외에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 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연간 전망치를 상향을 하면서 전장 대비 1.67%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트위터 측에서 이제 가짜 계정 비율을 증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트위터 주가는 2.4%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또 FDA에서 5살에서 11살 사이의 아동에게 대한 화이자 코로나 부스터샷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이자 주가도 1.3%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대형 빅테크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이제 전장 대비 2.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 구글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또 이외에 오늘 금융주도 탄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시티그룹이 좀 오늘 특이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이끄는 펀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시티에 대한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7%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시티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주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추가 매집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애플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이제 버핏이 단순히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자기 펀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애플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버핏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이제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 또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시티인데요. 오늘 시티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주도 오늘 일제히 좀 시원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6월가의 투자회사인 파이퍼샌들러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AMD 주가가 지금 8%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쇄적인 효과로 반도체주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5% 이상 올랐고 인텔이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퀄컴 또한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또한 이제 5%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